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까지 이 박수는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의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소띠 하얀 소띠 해랍니다. 소처럼 여러분들도 건면하게 우직하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저는 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는 해마다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지금 시험을 31회까지 32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5회 추가 시험을 한 번 실시했기 때문에 시험은 3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날짜가 계속 달랐는데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30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 원서 접수가 올해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작년하고 작년에는 열흘 동안 10일 동안 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5일 동안만 원서 접수를 합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접수하고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환불받은 사람이 있으면 추가 접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접수해야 되고요. 환불받은 사람 없으면 추가 접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큐넷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방문 신고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입니다.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들으셨을 거고요. 강의는 이제 1, 2월 강의 계획표 내드렸는데 1, 2월 동안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2달 만에 끝냅니다. 이게 원래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걸 우리는 2달마다 계속 진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3, 4월에 다시 이제 심화 강의를 하고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넉 달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되면 요약집으로 다시 이때까지 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하고요. 이제 7, 8월은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9, 10월에 모의고사 형태로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다 보통 학교 가신 분들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굉장히 심하고 과목의 특성이 또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1차는 이해하는 게 많고요. 물론 민법도 이해만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암기해야 될 내용이 더 많기는 하지만 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시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궁금한 점은 강의 계획서 내드렸고요. 지금 강의 진행은 또 강의 끝나고 이 문제 OX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오늘 자료 내드린 거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내드린 게 있는데 이게 4페이지 2장입니다. 앞뒤로 하면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2장 있죠. 핵심 비교 정리. 그래서 요거 핵심 비교 정리도 참고로 강의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설. 법조문에는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칙, 총체적 규칙, 총체적 설명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는 메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험에는 거의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용어정의, 이 총칙에서 총설에서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 맨 밑에 보면 2, 3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2, 3문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미 32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문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두 문제가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자, 그러면 42, 43, 44페이지까지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래도 개략적으로 42페이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중개제도의 연역 변천 과정입니다. 변천 과정. 그 밑에 박스에 보면 42페이지 맨 밑에 박스, 고려시대 때는 객주,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뭐가 있었는지 문헌이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개제도의 효시 시초가 객주였습니다. 객주가 뭐냐면 객상주인의 줄임말이고, 이 객상주인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객자, 상인. 물론 한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객상주인이라는 것은 손님 객자죠. 객실, 뭐 고객 할 때 손님 객자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다닌 상인입니다. 손님 상인이죠. 우리 옛날 5일장 돌아다니면서 장사했잖아요. 그게 객상입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객상주인입니다. 줄여서 객주라고 부릅니다. 영화도 저는 객주라는 영화 봤는데 그 객주가 여자더라고요. 여자분이 상단의 우두머리더라고요. 그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분을 객상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를 객상주인이라고, 객주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객주에서 출발했는데, 객주는 이런 거 무역도 하고 물건도 팔고 중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최초의 전문 직업인을 각회 또는 집주름 또는 집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32번 시험 봤는데 각회라는 말이 한 번 시험에 딱 출제됐습니다. 8회 시험에, 1995년도 8회 시험에 각회라는 게 한 번 딱 나오긴 했는데 지금 25년 동안 출제 안 됐으니까 이런 건 무시해야 돼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우리 개업공개사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중개업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각회, 집주름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때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말은 뭐 시험에는 지금 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덕방은 복을 파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61년도 그 박스에 보면 교과서 42페이지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1983년 12월 30일 날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법 이름이 그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 이름이 지금 3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시행되다가 이때는 허가제였고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시험에 1회 시험 언제 봤는지 안 나와요. 절대.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7차 개정 때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2005년 9차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했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법 이름이 너무 길면 공신력이 실추되죠. 자, 어쨌든 지금 공인중개사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배우려는 법 이름이.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법 체계와 법 구성인데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인데 우리 법 규범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 있고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그래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명령이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그 다음에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서 조례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구청장이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 뭐 이런 설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법률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볼 필요 없고, 자,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국민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근데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인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고요. 여기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지방의회. 시군구조례라고 하면 시군구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고요. 시군구조례고, 시도조례는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게 시도조례입니다. 우리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51개 조문,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숫자 이런 거 그냥 제가 시험 나오는 건 시험에 나온다고 말할 겁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할 수는 없어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18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이 118개 조문에서 약 30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30문제. 30문제면 오지선다형이면 곱하기 5를 하면 5, 35, 지문이 150개 지문이 나온다고요. 나머지 10개 정도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실무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공법은 뭐 한 몇천 개 되더라고. 한 1,500개인가 제가 세보고 적어 놓긴 했는데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조문 숫자가. 근데 우리는 118개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공법은 포괄적으로 알아도 되지만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시행규칙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기사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이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그래서 아마 공시법령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법령이란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래서 43페이지까지 봤고요. 44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맨 밑에 3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부동산 중개업에 관하여 기본법, 일반법이다. 45페이지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면 뭐냐면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의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자, 그래서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인데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부모 동의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동의 받으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동의 받아도 취직이 안 돼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 못한다고 미성년자는. 왜? 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인데,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시군구에. 그런데 특별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별법이니까 그 특별법을 적용하니까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이다. 46페이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냐면 공법과 사법의 혼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공법하고 사법 중에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리고 이걸 사법이라 하고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은 부동산 공법이고요. 사법은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 공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도 있지만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것도 공법입니다. 자, 뭐가 더 어려워요? 공법하고 민법하고 공부하는 게, 공부할 분량이? 사생활이 더 복잡하잖아요. 사법,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 법조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사법인 민법은. 근데 공적인 관계는 다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것만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민법이 훨씬 더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공법보다는. 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라고요? 예를 들면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요. 내 땅이라고 100층, 200층 막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 허가를. 그래서 국가 등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 법을 중간법이다. 중간에 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그 다음에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지금 하려는 공인중개사법도 99%는 다 공법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도 마음대로 이전 못해요. 이전하고 나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했다고. 휴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휴업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 공적인 관계 신고가 등록관청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니까 공법이라고요. 99%는. 사법은 딱 하나, 중개계약이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사법,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예, 사드리겠습니다, 살 사람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사법적 요소라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못 팔아줘요, 이런 말 했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왜?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이것만 사법적 요소고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 외에는 다 공법입니다. 공법. 이것 빼고는 거의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법입니다. 47페이지. 지금 아직까지 말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앞으로는 말 안 해요. 이게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국내법. 어떤 분이 인터넷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미군 부대, 미군들 상대로 중개를 하는데 중개 보수를 2% 받는다더라고. 미국은 4%에서 8% 받는데
2% 받는데 미군 부대 저 평택에. 그래서 미군들한테는 그럼 미국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고. 외국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무자격자가 외국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국내법이다. 그럼 미군들한테도 우리나라 국내법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입니다. 실체법이냐, 뭐 이거는 절차법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체법이라고 우리 책에 되어 있는데 실체법적 요소와 절차법적 요소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자, 이제 47페이지 제2절 목적. 시험에 8번 출제됐고요. 중요해 안 중요해? 8번 출제됐으면 안 중요합니다. 32번 시험 봐가지고 8번 나왔으니까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21회 때 나오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우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보면은 목적이라고 적어놨죠. 시험에는 확률적으로 보면 4년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안 나왔다고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 목적을 이제 시험에 내면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적 프린터 여러분들은 1번에도 있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고요. 공법에 보면 공법의 목적을 보면 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공법의 목적을 보면 전부 다 공공복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복리가. 그럼 우리 시험에 만약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는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해석상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해석상은 맞지만 시험에 나오면 X예요. 시험에는 딱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된다고요. 국민경제 이바지나 공공복리나 국민재산권 보호나 이게 사실은 의미는 거의 같지만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X.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도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X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는 되고요. 시험에 최근 10년간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프린트 2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만 따로 아마 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47페이지 목적 했고요. 목적.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용의 정의 49페이지 제3절 용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정의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용의 정의가. 용의 정의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는 이것을 용어 정의를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게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릅니다. 용어 정의가. 그래서 아파트 지금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법규 위반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도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2m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만약 2m 도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1m씩 후퇴해야 되겠죠? 집 지으려면 이만큼 도로 내주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고요, 법마다 용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중개라는 용어인데, 중개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중개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 중에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용어정의와 중개상물만 끝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아무 물건이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고요. 자동차를 알선해도 중개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도 판례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권리금 1억 받도록 도와주고 알선하고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중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업에 가서 권리금 작업하고 1억 받도록 해주고 9천만 원 받아 먹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현업할 때 손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1,000만 원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1억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9천만 원 먹고 현 임차인한테 권리금 1억만 받아줘도 그 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동차 알선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 그 자동차 알선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돼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요. 중개는 아무나 못하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용어정의가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합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이제 어려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밖의 권리, 우리 교과서 51페이지가 그 밖의 권리입니다. 메뉴에 보면 그 밖의 권리가 그 판례 가운데 있는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민법 용어인데 아직 민법이 완전히 안 돼 있으면 이게 2차 과목은 1차 과목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 저당권이 뭔지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휴대폰으로 가지고 계속 검색해 보세요. 저당권 이런 거 나오면. 저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에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판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대출 브로커가 중소기업에 수백억 대출을 금융기관, 제1금융기관에 알선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몇 억을 받아 먹었어요. 브로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판사가 뭐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돈 받고 계속 반복하려면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무자격자가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이런 판례라고요? 중개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된다 했죠? 근데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업하면 아마 은행에서 그 대출 상담사들이 와서 통장 다 만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 대출 소개시켜주면 0.3% 커미션을 줘요, 은행에서. 그 커미션이 중개보수라고요. 왜? 중개해 준 거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받으면 다 저당권 담보 잡고 해주잖아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하고 건저당 설정하고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기 때문에 중개보수니까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는데 무등록업자, 무자격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대출 커미션을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밖의 권리에 51페이지 중간에 판례에 있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된다. 중개는 그 54, 55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8회 때, 8회 시험은 1995년도 8회 시험에 26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지만 그 당시는 문제가 오픈이 안 되고 가정답도 발표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미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거든요. 이게 민법에도 시험에 안 나오는 민법이라고요. 민법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계약법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지금 보니까 54페이지 고용, 현상 광고, 위임, 도급 이런 거는 민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서는 시험에 안 나와도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서는 다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도 안 듣고 책만 보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합격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봐야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54, 55 박스 다 안 중요하고요, 둘 다. 자, 55페이지 맨 밑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 중개업이 뭐냐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으로 하려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 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인하고 여러분들이 친구,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해주고 중개보수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딱 중개만 한 건만 하려면 자격증 없어도 해도 됩니다. 그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중개해 주려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요. 아는 사람,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뭡니까?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중개를 반복하는 게 중개업이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반복해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요. 직업이 아니라고요. 저도 1년에 한 건은 중개합니다. 딱 한 건. 한 건만 중개하고 제가 돈 몇백만 원 받아 먹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몇 건 하면 직업이냐? 이거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건 중개하면 중개업이고 6건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3건 판례에 의하면 3건을 했는데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았다면 3,000만 원 벌었다면 1년에 3,000만 원 벌었다면 그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비록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또 중개업입니다. 반복 의사, 즉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하면 중개업이라고요.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간판 달고 중개사무소 차려놓으면 손님 한 번만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손님 받을 의사가 간판 속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할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이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한두 건 중개만 하는 것은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56페이지 중개업 지금 57페이지까지 다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개의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6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지금 우리 현업에서 일반 국민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개업해가지고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을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법적 용어 정의로는 그냥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 안 해도 장롱면허 가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가 48만 명입니다. 48만 명이 넘어요. 48만 명인데 이 중에서 개업한 사람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11만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반 이상은 장롱면허잖아요.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자격증 2 번 땄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개업도 안 돼 있고 취직도 안 돼 있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도 공인중개사예요. 제가 명함에, 저도 지금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렇게 명함에 새겨가지고 다녀요. 법 위반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격 취득하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한 사람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라고. 자격 취득했으니까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라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 안 해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명함에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냐면 그럼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2014년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 어감이 있잖아요.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그래서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개업공개사라고 바꿨고요. 이름을.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길어서. 부칙 개공,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옛날에는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이제 부칙 개공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복덕방 옛날에 하던 분들을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부칙 개공 또는 중개인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부칙 개공이라는 말 시험에, 부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수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부칙까지 출제인들이 보질 않아요.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외국에는 전부 법인이 공신력이 있더라고. 회사잖아요. 법적인 사람, 회사죠. 회사, 법인은.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법인에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자격증 땄다고 상담해 주다가 제가 차를 한 코스 더 가가지고 지금 거의 지각 남 해주다가 지각 날 줄도 모르다가 거의 지각할 뻔했어요. 이 법인이 거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저도 처음에 명함에 디벨로퍼 이런 거 명함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멋있더라고. 디벨로퍼가 영어로 뭐지? 왠지 디벨로퍼라고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개발업자 이런 말인데 거의 다 사기꾼들이더라고요. 개발업자는 자기 돈 없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가 부도난 분양 도망가 버리고 끝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도 이 법인에서 자꾸 바지 사장 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묻던데 바지 사장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사장 시켜준다는데 그 사장 자리 좋은데 왜 남한테 지금 초짜들한테 금방 자격증 딴 사람한테 왜 사장 시켜주냐고요. 그냥 자격증 딴 사람한테 바로 사장 시켜준다는 거는 그 바지 사장 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바지 사장은 뭡니까? 나중에 조폭들 바지 사장 많이 하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교도소 가고 이런 거 전담하는 게 바지 사장이라고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사장 시켜준다는 데는 취직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법에 없어요. 법조문에.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원을 넣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찍혀서 답변이 돌아오면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해요.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해석이라고 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 유권 해석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물론 나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 정도. 법조문에 있거나 판례에 있는 게 나오지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한다.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설명해도 되는데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은 못해요. 반비례해요. 너무 공부 잘하면. 왜냐면 공부 잘하면 그럼 저 보조원 자격증 떨어져가지고 보조원이 손님 구경시키러 빈집 구경시키러 가는 건 되거든요. 현장 안내.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물어요.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이런 거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이런 거 묻는다고요. 그러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설명 못합니다. 절대. 이러면 손님이 뭐 이런 인간이냐, 재수없다고 그러면 안 볼 거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그냥. 그렇다고 또 도배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 깨끗하고 사기꾼아 보니까 이게 깨끗하냐 이렇게 한다고 또 가서 보고, 그럼 또 도배 지저분한데요 이러면 지저분한 거 나 안 본다 아예 이렇게 해버려요. 굉장히 그 조심성 있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실장으로 1년 근무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물으면은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소에 가면 사장님이 브리핑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고라도 와야지 안 보고
그냥 직원이 보라고 같이 가라고 했는데 사장이 나중에 중간에 가다가 손님 집에 가버리고 혼자 들어가면 사장이 왜 혼자 오냐니까 안 본다던데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인간 계속 근무 같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이게 1년 이상 근무하는 확률이 5%도 안 돼요. 중개사무소 취직하면. 잘하면 들어와서 그만둬버린다고 내가 차리려고, 못하면 잘린다고요. 1년 되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보조원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 가능해요. 이거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게 중개 업무라고요. 자격증 있고 없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입니다. 임원, 저도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저보고 상무이사 하려면 하라 하더라고요.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에요. 명칭이 뭐 상무, 전무, 실장, 부장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용어 정의를.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4페이지까지. 쉬었다가 65페이지 중개대상물부터 하겠습니다.